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일련의 상황,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 군용기 수십 대가 시위성 비행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의 안일한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충북의 한 캠핑장에 갔다가 잠이 들면서 보고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태원 치안을 총괄해야 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상황이 위급하다는 첫 보고를 받고도 90분이나 지나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경찰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압사당할 수 있다 신고가 쏟아졌던 현장엔 투입되지 못한 채 해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방송에서 괜찮다고 하니 젊은 여성이 한 번에 많이 몰렸다면서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중계차를 내보내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방송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따져봐야 할 지점이 많겠지만 참사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은 어떤 이유로든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국민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일이 국가의 책무라는 걸 진정 모르는 건 아니겠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두 분 방송 출연도 하시고 또 뉴스를 전해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 방송 시간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네. 지난주 금요일 우리 방송 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상상조차 맞습니다. 못했던 일이라서 예. 어떻게 세상에 한 주 동안에 이렇게 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난 듯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계속 이제 뭐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또 찾아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그걸 또 얘기해야 되고 이게 찾아보고 얘기하는 사람도 괴롭죠. 네, 괴롭죠. 감정 조절이 잘 안 맞습니다. 되고 요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또 청취자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또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죠. 저희는. 네. 많은 분들의 시선이나 아니면 관심이 쏟아지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막상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과거 세월호 참사를 겪어봤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렇죠. 전해드리면서 네, 하여튼 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엿새 만에 공개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두 분 이 사과 뭐 내용이나 아니면 시기의 측면에서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대통령이 사과를 표시한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과라는 것은 언제 하느냐, 어떤 의미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냥 세 글자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군더더기 없이 공식화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과거든요. 지난 이 1999년이었나요? 화성 실엔더 화재가 있었을 때 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화재가 있고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주 엄중한 이 표정으로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과는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저는 왜 네네.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 자체를 떠나서 우선 이 국민 정서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사전에 예방이 안 됐을까? 결국 예방과 구조와 수습이 사고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네.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의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과를 빨리 공식화합니다. 그게 그만큼 국민들의 상처를 대통령의 그 사과의 이 발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지막은 저는 그랬을 필요가 더더군다나 있었다고 생각드는 게 지금 이 대형의 부실 또 경찰의 문이 경찰만의 문제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생각한다면 저는 더 빠른 속도로 공식화를 했더라도 훨씬 더 좋았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저는 뭐 곧 좋다고 봅니다. 긍정적인데 그게 왜 필요하고 또 더 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것은 이제 갈수록 우리 정치도 그렇고 사과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다들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사과를 안 해요. 그리고 뭔가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것을 막 축소하고 뭐 그런 듯한 태도로 일관해 온 듯한 그런 느낌 속에 국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번 이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경찰 간부들이랄지 뭐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용산구청장 특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말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바란 것은 그 사과 정말 뭐 이 죄송하다 이 네 글자를 듣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가 앞으로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일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사과가 더 빨랐다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사과의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좋고 다만 이 자리가 종교 행사의 자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게 책임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KBS 라디오에 출연한 장해찬 이사장이 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국가 애도 기간 5일 내일 지나고 나면 네. 아마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의 형식을 취해서 해야 좀 더 이제 신뢰가 많이 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했다는 말은 몰랐는데요.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애도 기간에 사과할 거면 사과해야지. 왜 애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하는 그 책임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정치는 그걸 더 뛰어넘는 더 넓은 개념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데뷔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을 때 했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다.
근데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총리, 장관들이 좀 더 그런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주 짧게만 그냥 제가 한 말씀 덧붙이면은 누구 하나도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희생자도 그렇지만 유가족도 그렇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거 세월호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참사 당일 관계부처의 보고 내용과 시각, 대통령의 지시사항, 뭐 동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제 그 어떤 참사의 책임에 관한 부분은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지켜보자. 이 정도 선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수습을 해나가는 과정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과거 세월호 참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응은 그때보다는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이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다소간에 뭐 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나중에 나타나고 뭐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때도 뭐 조금 늦게 나타나긴 했지만 대국민 사과하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고 뭐 그랬잖아요. 5시간, 7시간 지나서 이제 뭐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합동분향소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조문을 했는데 그때도 연출 논란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전혀 이제 이게 진심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응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도 남아 있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분향소에도 직접 이제 여러 차례 가고 또 유족들도 만나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행보를 하는 것은 어쨌든 과거보다는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네. 대통령은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고 있지만 나머지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을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이 정부가 과거와 비슷하게 과거에도 사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그러한 태도가 많이 논란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도 이런 분들의 발언을 보면 비슷한 것 같다. 이 느낌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은 뭐 과거보다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전체 정부, 전체 정권의 어떤 지금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국민들이 신뢰를 이렇게 보내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럼 112 네.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지만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 손해를 하고 참 일일이 거론하기도 좀 그런데 네.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 112 상황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전부 다 제때 대응 못하는 뭐 지금 서울에 뭐 이런 사고를 예견하고 서울을 반드시 무조건 뭐 1년 365일 24시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보고를 받았으면 바로 뭔가 실행에 옮기는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1조 5천억 들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통신망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전부 다 따로따로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황 대처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 의문이 좀 드는 거는 초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발언을 보면 이런 상황을 경찰이 숨겼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양쪽이 다 있겠죠. 양쪽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깜짝 놀랄 상황이 발생한 것은 누구도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있을 것이고 예.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비상 단계에 있는 하나 또는 둘은 작동할 거라고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 그런 점까지 안 된다면 그것을 시스템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는 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의식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월호 참사 때 그 부분이 잘 안 됐거든요. 왜? 네. 빨리 배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그 배에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도 휴대폰으로는 비상통신망을 통해서 탑승한 그때 학생들한테 탑승 계획들에게는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이제 종합통신망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적어도 사람이 누군가가 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각 개인이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집된 지역이라도 요즘에는 수신이 될 수 있는 이 긴급 재난 문자가 있으니까 네. 그게 작동이 안 됐어요. 네. 그거라도 빨리 6시, 7시, 8시 이렇게 보내면 상당히 상황 자체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긴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용산경찰서장이 못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도 그리고 경찰청장이 안 되면 112라도 뭔가 하나라도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 안 됐어요. 자,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이 다 안 돌아갔고 결국 112까지도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김성한 앵커가 없으면 배용철 소장이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네.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 프로그램 출연을 못하면 김민하 평론가도 있는 시거든요. 근데 다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13만 명이 물론 이제 그 참사가 났던 장소는 뭐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어디 호소하고 누가 오는 이 구호의 손길 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연출이 안 됐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뭐 경찰의 무슨 권한과 법적인 뭐 이런 걸 언급하면서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뭔가 대처하려고 해도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얘기를 했죠. 예. 그 경찰을 보냈다고 해서 이 사고의 원인이 그러면은 없어졌겠느냐라는 취지. 네네. 과연 경찰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경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냐라는 취지의 말씀. 네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간담회 이런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예. 이게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어떤 뭐 집회 시위나 뭐 어떤 뭐 이념 갈등의 어떤 충돌의 현장도 아닌데 사람들이 즐겁게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경찰이 반드시 그것을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취지의 어떤 항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분들이 만약에 112 신고 그 내역이 안 나왔으면은 계속 비슷한 태도였을 것이고 이 뉴스를 계속 따라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저는 이상민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하고 지금 경찰 지휘부하고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분위기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과연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경찰서장이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전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몰랐을까요? 그 밤에 그게 이상한 거예요. 11시 뭐 최소한 11시 몇 분부터 그 재난 대응을 시작을 한 것인데 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이 돌아가고 네. 그리고 행안부의 이제 재난 대응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네. 경찰청장이 그때 이 사안을 보고 받지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캠핑을 하고 네. 2시간이나 지나서야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실이 볼 때는 그 대응을 하기 시작할 때 경찰청장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찾으려고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상을 감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네네. 생각하면. 그러면은 사실 문책이라든가 질책이라는 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앞서 말씀드린 이상민 장관의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신고 내역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은 지금과 같이 경찰에 책임을 묻는 일도 사실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좀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그 특수본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뭐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선 경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이기도 예.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셀프 수사라고 하는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사전에 대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건 경찰의 책임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의 책임이기도 하고 특히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장의 책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요. 이건 행정 체계 자체로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수사는
사후 대응에만 집중돼 있고 사전에 정치적 책임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쏙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뭐 서울시장은 거의 모습을 안 드러내는 것 같고 용산구청장도 사과할 때만 나왔다가 뭐 수습하는 때는 거의 모습이 안 나타나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사과는 하긴 했지만 네.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세 가지 단계별로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인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조인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수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수습에 무게가 실려 있고 이 수습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왜 예방을 못했을까? 그러면 이 예방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은 이렇게 될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 판단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판단에서 가장 기민하게 인식을 했어야 되는 것은 용산구청이에요. 왜? 이 행사를 하는데 헬로윈 데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고 실제 지금 10만 명이지만 13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13만 명이 어느 정도의 인파인지 아십니까? 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 인구의 숫자하고 육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영시의 면적이 24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참사가 났던 해밀턴 호텔을 바라보면서 그 왼쪽 골목이 기껏해야 이제 한 30-40평 정도의 땅밖에 안 돼요. 네네. 실제 면적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교통통제 안 했다. 그리고 CCTV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태원역에서 1번 출구로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데 용산구청에서는 나 몰라라 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고지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용산구청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됩니다. 빨리 병력을 불러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라고만 소리칠 수 있어도 누군가는 가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해지는 말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을 했다. 또 본인 스스로가 당황해서 어떻게 대응할 줄 몰랐다. 그랬는데 사고가 터지자 모습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건 현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극도로 분노한 지금 민심이 불붙기 시작하자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에 대한 얘기를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네.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행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어떤 행사를 물론 이제 이것이 어떤 하나의 주체자가 있는 행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거라는 것은 감안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박형 구청장과 관련되어 있는 걸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당일 고향이 의령인데 의령 갔다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녁 8시에 귀가를 하면서 평소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맞은편 상가 뒷길이 그 출퇴근길이라 그래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지금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등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따로 경찰이나 소방에는 연락 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아까 언급을 네. 하셨으니까 제가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이런 쪽 라인들 하고 행정 지방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도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뉴스도 이제 좀 당혹스럽죠. 이것은 구청장이 그냥 집에 가다가 사담을 나눈 얘기예요. 결국은 이거는 종합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전에 용산구는 거기가 퀴논길인가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네. 둘러봤다고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뭘 둘러본 겁니까? 근데 아무튼 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책임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계속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뭐 당일 대응은 경찰이라든가 소방의 역할이 뭐 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전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이 할로윈 데이 그날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혼잡할 것이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대비를 하자. 그래서 경찰은 이날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사전에 요구를 하고 그리고 상인단체 있지 않습니까? 상인단체 협조를 구하고 그런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또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도 상인단체와 경찰과 각각 뭘 요구하고 뭘 합의했는지 서로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 회의 한 번에 당연히 그 회의 한 번으로 모든 게 합의가 되지 않지요. 그럼 그 회의를 계속 열어서 그 사안들을 조율을 하고 그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챙겨야 됐었던 것은 결국은 그 할로윈 데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인파가 모이는 것으로 여러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용산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용산구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백업하고 챙겨야 되는 서울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서울시장은 뭐 해외 출장이 있으니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용산구청장이 이전에도 그렇고 당일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밖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평가를 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수사는 이제 김성환 평론가 아까 수사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난점이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한테 이 두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치안 유지에 직접적인 책임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그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거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런데 이거 용산구청이나 용산구청장한테 혐의를 과연 뭘 걸 수 있을 것이냐 법적으로는 좀 난감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희가 이후 수습책과 관련되는 부분 또 어떻게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서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자 여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주장으로 보면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국정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동의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잣대 또는 글쎄요, 뭔가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것은 예방과 또 구조와 수습의 3단계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대응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상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어떤 이 허점을 보완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그렇다면은 사람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론을 살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체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체계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체계가 무너졌다는 말씀은 뭐냐면 누군가를 뭐 경질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는 요구를 떠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여론이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떠나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기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거고요. 국정조사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네. 이거는 국회에서 추진해야 될 일이고 왜 진상조사가 저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국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경찰 수사를 하든 검찰 수사를 하더라도 저는 이 앙금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렇다면 물론 이제 국정조사가 또 정쟁의 빌미가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건 저는 앞으로 또다시 우리 사회의 불씨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정쟁화되고 불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여야가 손을 맞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단은 분명히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상민 장관하고 그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우에 대통령실도 좀 열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는 것 같다. 뭐 경지를 아마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그런 의견이 전혀 일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애도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그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퇴 수습을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제 봤고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자진 사퇴 불가피하다는 생각인데. 네. 뭐 과연 그렇게 될 건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저는 이 사태 초기부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런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이상민 장관도 사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향소에 가거나 조문을 가면서 이상민 장관을 계속 대동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이 그런 자리에 가서 유족들하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분향을 하는 뭐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뭔가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데 그렇게 해놓고 이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은 이제 그만두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가 네네. 그런 걸 보면 대통령의 의중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이 사퇴를 용인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국민의 신뢰가 이미 떠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이 인사 조치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경찰 수사와 뭐 감찰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울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죠. 미비하겠죠. 미진하겠죠. 그러면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인데 검찰 수사는 이미 한동훈 장관이 이미 선을 그어놨어요. 예. 민주당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사 전반으로 수사를 넓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찰이 결국 그 얘기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감찰하는 과정에 잘못한 것만 우리는 따질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은 검찰 수사와 감찰 플러스 알파 정도 책임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거기서 이상민 장관이 도의적으로 사퇴를 하느니 마느니 요거를 놓고 끝나버리면 이게 제일 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 사건이 이런 사고가 이런 참사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과 그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망라해가지고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상설특검도 해야 되고 누구를 꼭 처벌하고 책임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상황이 안이하게 갈까 봐 그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짧게. 예. 아주 짧게 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김민하 평론가의 전망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주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뭘 꼭 보셔야 되냐면 소통 참사입니다. 소통 참사. 네. 특히 경찰 내부의 소통 참사입니다. 용산경찰서도 그렇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장과도 소통이 잘 안 됐다. 네. 이거를 단순히 그냥 이번 참사에서만 빚어진 일로 보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경찰국 문제 또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계속해서 이 묵혀져 왔던 그 비소통의 불통의 문제 그것들이 불거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여튼 원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여론조사 얘기 마지막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늘 저희가 매주마다 짚고 있지만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가 일단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의 응답이 이제 나왔고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보면 긍정평가가 1%포인트 하락을 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부정평가 이후로 응답자들이 꼽은 내용을 보면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등이 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9%, 이태원 참사 사건 대처 미흡,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이 8%, 외교 독단적 일방적 6%, 소통 미흡 인사 5% 꼽혔고 긍정평가 이유로는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11%, 전반적으로 잘한다 10%, 공정 정의 원칙 7%, 국방 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 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한테는 이태원 참사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론사 나온 거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되는데 어떻게 네. 분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완전한 평가를 내렸냐면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후에 이태원 참사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네. 평가한 이유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응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이유는 최근에 북한 미사일과 ICBM 발사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만 18세 이상 20대와 30대는 10%대 긍정평가라는 것. 그런데 저는 이번 조사에서 참 국민이 무섭구나 민심은 천심이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예.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이 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도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지금 1%의 경고장을 날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게 더 준엄한 평가는 곧 따로 내릴 것 같아요. 이후에 뒤따라가면서 평가가 또 나올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뭐 여론조사 분석하셨으니까 혹시 하실 말씀 김민하 평론가 하시면서 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관해서 꼭 지금 정부에서 유념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같이 더 붙여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국민들이 아직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평가를 내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지율이 아마 회복 국면이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지금 막혀버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태도로 응하는 게 이게 필요하고요. 야당도 국정조사를 이렇게 좀 국민들의 신뢰를 안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너무 전파적으로 정쟁을 부추기는 형식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갈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일각에서 인터넷에서 너무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음모론에 가까운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여야가 공히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좀 이 사태를 수습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정치권이 같이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네. 1% 경고장 날렸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귀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 이후의 평가는 또 다른 평가로 나올 것이다. 이걸 네, 정치권이나 준비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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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어젯밤 80여 발의 심야 폭격까지 감행했던 북한이 오늘은 다수의 군용기를 띄우고 시위성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김정은 정권 종말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한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어제 미사일 발사에 또 뭐 포격 사격, 포병 사격, 또 군용기 출동시켜서 시위성 비행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 건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고 계세요. 교수님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오늘만 놓고 보면 사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는 아니지만 이게 네.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가깝게 놓고 보면 9월 말부터 사실상 매일 조금씩 뭐랄까요, 우리 삶의 위기가 되게 고조되는 공포감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사실 군용기가 대단히 가깝게 온 건 아니고 전술조치선 북쪽에서 활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상황 자체도
그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당히 많은 군용기도 또 출격식을 시켰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네. 참가 전력도 240대도 또 계속 공개해서 훈련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저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닌가. 언제 이런 균형이 깨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 미사일은 발사해도요. 군용기를 이렇게 집단으로 대규모로 띄워가지고 시성 비행하는 건 그렇게 자주 봤던 장면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동안에 뭐 미군 전력도 있기 때문에 공군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압도하는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공군 전력으로만 뭔가 그 비교한다면 우리하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교가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할 수 없고 압도적 우위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 명칭도 공군이 아니라 이제 항공 및 반항공기라고 해서 대단히 수혜적이에요. 예. 반항공기만 그만큼 공중으로 들어오는 공습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감이 있거든요. 예. 현재 뭐 전투기만 하더라도 500여 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력 전투기가 미그 21이라고 해서 대단히 노후기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부에 또 미그 29기라는 뭐 전투기를 갖고 있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평양 방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 또 일부 항공전력 한 40% 정도가 뭐 평양 원산선 아래쪽에 이남 배치, 전진 배치에 놓고 뭐 기습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북한 공군 자체가 대단히 연료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시성 비행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시성 비행에 대해서는 뭐 과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 최근에 들어서도 단 4-5차례 했지 않습니까? 10월 예. 이후에만 해도 예. 지난 10월 8일만 하더라도 150여 대 동원해서 대규모 항공 종합훈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공대지 사격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의 진행 상황에서 자신들이 뭐 그럴까요? 위축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나도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떤 시적 성격,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보면 예전에도 이제 저희들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 공군의 경우에는요. 하계보다는 동계 기간이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훈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그 기름이 그 엔진 연료가 효율이 동계에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동계 기간의 항공기에 훈련을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복합적인 측면이 있어서 나타나서 지금 최근에 이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 잦아지고 있고 이런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서 이제 최근에 이런 군용기를 띄우는 일이 잦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 협의회를 가졌어요. 공동 성명까지 내놨는데요. 예.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예. 교수님, 이건 지금 한미 간에 이런 공동성명 낸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것은 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난달에 발표된 미 국방부에서 만든 NPR이라고 이제 핵태세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미국의 핵 운영 보고서인데요. 그것에 이제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연장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난달에 왜 미국이 자신들이 만든 태세 보고서에도 집어넣고 또 이번에 우리 그 국방부 장관 회의의 결과물에도 집어넣냐고 하면 네. 그만큼 미국도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보다 분명해지고 선명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 핵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북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핵에 대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또 분명한 것은 거기에 비전략 핵을 포함한 이런 단어가 들어와요. 그건 뭐냐면 전술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북한의 전술핵 위협까지 표현했다는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뭐 북의 정권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북을 강압하고 또 북에게 메시지를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미국 스스로도 이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과거에 했던 것처럼 체제 붕괴를 시도한다거나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건 아닌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붕괴를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북한의 행동의 자제, 그러니까 핵 사용에 대한 자제, 네네. 그다음에 도를 넘어서는 어떤 군사적 자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압하는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네.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마치고요.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 B-1B하고 B-52를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략 자산을 적시에 상시 배치한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B-1B 랜서 폭격기하고 B-52를 보여줬다는 건요. 예. 한편으로 북한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대북 경고적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봐요. 우리 국민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스틴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걸 보여준 것은 네. 그 앤드류 공군기지라 보여준 것은 대북 경고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만 네. 한편으로 저는 사실은 미국을 믿어라, 확장 억제 공약을 믿어라는 것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최근에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전술핵이나 재배치에 대한 요구라든가 자체 핵 부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도 주장하고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확장 억제라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실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 제스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안보 협력회를 갖고 공동 성명을 내놓았는데 거기서도 가장 두드러진 어떤 특징이 바로 미 전략 자산의 어떤 상시 배치. 근데 이거의 상시 배치 수준을 강화하는 게 상시 배치한다는 게 상시 배치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그 전개 빈도라든가 강도를 확대시키는 방향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특징적인 부분이 확장 억제의 어떤 실행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좀 담지오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에게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참 외교 용어고 군사 용어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전에 상시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준하는 효과라고 하는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진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전략 자산을 계속 순환 배치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하면 사전 탐지해서 바로 전략 자산이 날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 상시 배치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상시 배치를 하겠다고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할 것에 대한 것을 합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그 상시 배치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상시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은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한 나라의 어떤 요구 조건에 하나의 위협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위협이라든가 전 세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전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라고 하죠. 그만큼 수시 빈도를 높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이 상시 배치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이제 B-52도 대단한 것이지만 B-1B 랜서 폭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초음속이고 죽음의 백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괌에서 출발하면 단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또 어떤 빈도를 높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한반도에 갖다놓지 상시 배치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빈도와 강도를 높여주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안도의 메시지로 같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전략 자산이 자주 들어올수록 북한은 더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위를 끌어올릴 건가? 이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국지전 가능성 얘기하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가 제 첫 번째도 뭐 상당히 뭐랄까요 일촉즉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 현재 북한 수준도 대단히 평시훈련을 넘어선 대단히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게 북만 특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응도 특이하거든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의 대응도 그렇고 북도 평시와는 지금까지는 다른 어떤 그런 훈련이라 하든지 간에 양쪽 다 지금 강대강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연평도 사태가 났었던 이명박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강대강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때 이런 강대강으로 가다가 균형이 깨지면서 영토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강대강을 통해서 계속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설마 어떤 국지도반이나 어떤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겠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도적인 것보다 또 오인이라 또 착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서로 발생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긴장 수위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사실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저는 사실적으로 어제부로 이제 북도 NLL을 넘겨서 발사했고 우리도 그 대응 사격으로 또 세 발을 발사했기 때문에 그 실효적인 어떤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안전 비전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점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이런 강대강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사실 대화의 국면으로 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난감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군사적 대응도 하고 또 대화를 하자는 어떤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보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담대하고 또 우리 스스로 좀 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위기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은 모레까지 내일과 모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서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 제천, 의성 영하 5도, 장수 영하 4도 등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 북부 지역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엔 내륙 대부분 지역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긴 하겠지만 모레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전남, 영남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구 2도, 광주 4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인천 13도, 서울 14도, 대전, 광주 15도, 대구, 울산, 제주 16도, 부산 1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9도, 습도 42%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신문을 읽다 한 기자 칼럼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질랜드와 남극 사이 남극해에는 캠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외롭게 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극과 남극 주변 바다는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곳인데요. 이 섬 역시 남극 순환 해류가 일으키는 소용돌이 바람에 풀도 키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반 뉴질랜드 총독이었던 럼펠리 경이 가문비 나무 묘목을 가져와 이 섬에 심었다고 합니다. 이후 럼펠리 나무로 불리는 이 나무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잊히고 말았는데요. 1973년 사하라 사막에 있는 아카시 나무가 화물차에 치여 사라졌고 그 대신 럼펠리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외딴 나무로 기네스북에 오르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나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의 비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에 온실가스는 배출하면 그 절반은 바다와 땅이 다시 빨아들이는데 수천 수만 년 전 온실가스 양은 남극 대륙 빙하의 얼음 시료를 채취하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십 년 전 가까운 과거는 이 빙하를 통해 알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류가 지구를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킨 기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작 측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입니다. 고심하던 과학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럼펠리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면 광합성을 하던 당시의 대기 환경을 알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겁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나무에 구멍 5개를 뚫었고 나이테에서 1945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실시된 이후 수십 차례 이어진 원폭 실험으로 발생한 방사능 낙진의 흔적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살아있는 화석 이야기를 새삼 기억해낸 건 문득 인간의 몸에도 기억이란 나이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불안, 분노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보낼게요.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아이유의 반편지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청취자분들 문자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간타뉴스 시간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경북 봉화광산 매물 사고 구조 현황 저희가 연일 계속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좋은 소식이 아직 안 들렸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왜요? 갱도안에 이 작업자들을 구조할 진입로 확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고 예상 지점에서 이어지는 선로 265m를 확보했는데 30m 가량이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발파를 하게 되면 무너져 내릴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충격 때문에. 예, 굴삭기를 통해서 일일이 지금 파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구조 작업을 하던 갱도 안에 암석이 계속 떨어져서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갱도 끝 부분에 막혀 있는 265m까지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예. 3m 정도 더 파들어가서 지금 268m 수준까지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계속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암석이 계속 떨어져서 오후 8시쯤에 막장 붕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조 작업자들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2m 후퇴한 뒤에 작업을 지금 일시 중단한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갱도 안에 구조 진입로 확보 작업이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날짜를 구출로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출하는데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구조 작업에 투입되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당시에 있었던 그 갱도에서 수평 거리로 30m를 더 나가야 되는 다른 쪽으로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쪽도 암석 때문에 진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조 예정 지점 주변에다가 천공기 11대를 투입을 해서 생존 신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그 위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죠. 기존 갱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수직으로 내려가서 수평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연결되는 그 지금 매몰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으로 이제 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자꾸 무너져서 중단했다는 거고 위로 수직으로 지금 시추공을 뚫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지금 원활치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우회도로도 있었는데 그쪽으로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 시도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 시추를 해서 공간은 어느 정도 거기에는 있을지 아닐지는 아직 모르지만 생존 반응을 확인하기는 한 거죠. 지금 생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생존 신호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새로 구멍이 뚫려진 지역이 있어서 천공기를 통해서 내시경을 투입을 해서 지금 내부로 네.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검토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시추 작업을 시작한 지 엿새 만에 어제 시추기 석대가 차례대로 이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170m 지점까지 구멍을 뚫는 데 성공을 했는데 예. 그 땅속 배관에다가 내시경하고 마이크가 들어있는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고립된 작업자를 계속 부르는 걸 반복하는 상황인데요. 예. 내시경을 동원해서 도달한 성공한 그 시추공 3곳에다가 지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지금 야간에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시경으로 봤을 때 우선 상황은 이 시추공이 열려있는 3곳 모두 다 갱도에 물이 좀 적당하게 있고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에서 음식하고 담요하고 형광 등을 낚싯줄에 묶어서 네. 시추한 구멍에 내려보냈습니다. 급경사지도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가족들이 그쪽에 아마 작업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손편지가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가족들이 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립된 노동자분들의 가족들이 손편지를 써서 혹시나 노동자분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에다가 예. 구멍을 뚫는 작업이 시추 작업이 성공할 때마다 이 편지를 이제 보내질 예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3군데 지금 시추는 성공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생존 반응은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이 아드님이 아버지의 이제 생존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버님께서 20여 년간 베테랑으로 근무하신 광부시기 네. 때문에 아버지가 잘 버티시리라 믿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라는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이 예. 부인 되시는 분이 누구누구 아빠라고 하면서 편지를 간절히 써 내려가셨는데요. 예. 제발 잘 견뎌주기를 바래.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편지가 씌워졌습니다. 이 아내 되시는 분하고 결혼하고 장인어른을 따라서 광부이기를 선택하신 거래요. 이 반장님의 네네.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편지가 전해졌고요. 또 하나는 이 동생이 지금 메모리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친형분이 펜을 쓰셨는데 구조 상황에 대해서 잘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구조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고통스럽겠지만 살려는 의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꼭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고립된 지 열흘째잖아요. 네. 생존해 계시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빨리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가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 발생 후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임시 휴업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네. 지금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임시 휴업이 끝나도 이제 다시 이태원을 누가 찾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태산이라고요. 네. 그 이태원의 경우에는 현장에 이제 취재원 취재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폴리스 라인을 지키는 경찰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음식점 창문에 애도 기간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들이 많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번에 할로윈을 지나고 나면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네.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태원을 종종 들러서 보면 빈 가게가 되게 많아요. 사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었는데 해외여행이 완전히 차단됐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네.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머 여기 이렇게 가게가 비어도 돼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문을 닫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씩 그 손님들이 오는 것 때문에 이번 축제 기간 이번 할로윈을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기대들이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 애도 기간입니다만 이분들은 또 여기서 생업을 이어가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얘기들로 이미 이제 다 알려진 상황이어서 누가 여기 와서 물건을 사러 오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구조를 도왔던 상인들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우선 좀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찰이 할로윈 당시에 관리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인들의 요청이었다 이런 설명이 그렇게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상인들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상처가 되셨던 게 이분들도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참사 그렇죠. 현장을 목도했고 또 계속 조사가 나오고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힘든데다가 언론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굉장히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사실은 목격한 것들이 있어서 거의 근무하시는 분들 트라우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분들 설명으로는 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굉장히 구조 활동에 본인들도 열심히 나서시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이 정신적인 고통도 어려운 데다가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들이 일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구조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SNS를 통해서 확인도 되지 않은지 번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상점이 어디냐 이렇게 막 추정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보실 때마다 충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악플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앞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겠나. 아니 뭐 구조를 하러 뛰쳐나가는 과정에서 음악을 미처 못 껐는데 여전히 뭐 음악을 틀고 있다더라. 뭐 이렇게 또 지금 일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가 돌았고 그걸 또 언론이 그대로 또 옮겨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옮기지 말아야 될 걸 옮김으로 인해서 더 논란을 만드는 이런 보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피해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저희도 이태원 참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12구 참사로 부르자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한국심리학회에서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 성명을 내고 이태원에서 일어난 12구 참사에 대해서 애도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지만 이 지역 혐오라고 하는 정서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명을 넣지 말자. 지역명을 넣지 말고 네. 좀 중립적으로 12구 참사라고 부르고자 한다라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최현정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회복을 지원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신다고 설명을 하면서 지역명을 참사나 고통스러운 상황과 연결지어 선택을 하게 되면 이태원이 생활의 터전이신 분들은 또 거기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회복 중심의 언어를 쓰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익숙하기로는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도 있었죠. 이걸 뭐 그 참사라고 부르냐, 사고라고 부르냐에 그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언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학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 전달이 안 된다 그렇게 부르면 이런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태원이라는 그 지명이 들어가는 동안 장기적으로 피해를 가중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12구 참사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네요.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봉화 광산 고립자 지금 2명이 지상으로 걸어 나왔다. 이런 속보가 지금 방금 전에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일 만에 무사 구조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당국에서 지금 발표를 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오면 저희가 또 확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당국이 봉화 광산 고립자 2명이 생환했다. 지상으로 걸어 나왔다. 이걸 밝혔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입니다. 지금 2832님께서도 반드시 구조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방금 전에도 주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네.
네. 일단 저희가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누면요. 지금 구조활동에 나섰던 경찰관과 소방관들한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악성 댓글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특히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하셨던 경찰분들. 예. 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 가족분이 설명하기로는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밤새 심폐소생술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고생했지만 정작 경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니까 라고 하는 비난 여론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라면서 예. 실제로 현장에 구조 현장에 투입되셨던 경찰관이나 소방관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은 이제 그 가족분이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이신데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징계를 받지 않을까 혹은 이러다가 잘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단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 지구대는 뭐 인원 다 합쳐봐야 한 20명, 30명 안쪽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 병력이 와야지 되는 거지. 네. 그 모든 책임을 다 일선 경찰한테 지우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의견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접하신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예. 취지의 댓글들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리고 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고생했다 힘내라고 해주셔서 다행이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심지어 파출소에 찾아와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그리고 어떤 분들이 파출소의 신고 전화를 통해서 살인자들은 잘 있냐 라면서 업무방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우선은 경찰관분들이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상처인데요. 네. 또 하나는 급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런 장난 전화들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파출소 직원들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서 이분들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봉화 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2명이 무사히 네. 생환했다 이런 이제 좀 긴급 속보가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왔네요. 예. 오후 11시 3분께 네. 지금 주장이라고 하는 경력 많으신 분 있잖아요. 네. 60대 박모 씨와 후산부 보조 작업 지금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광부 생활한 지 네. 갱도 밖을 걸어서 탈출했고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119 소방당국은 2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여기까지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 박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도 건강하게 2팔로 걸어서 갱도 밖으로 나왔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소식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난 다음에 한서희님, 김미숙님, 9578님, 정정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0012님도 마찬가지고요. 1208님, 5990님 감사하다. 이런 박수를 보낸다 이런 얘기까지 좀 문자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일단 너무 다행입니다. 저희가 네. 계속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이런 기쁜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20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광화문 거리 응원을 취소했어요. 네, 이 대한축구협회가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대규모 응원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참사 이후에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제 이 대규모 거리 응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서울 한복판에서 거리 응원을 한다는 게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이 참사 이후에 기업들이 행사 후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됩니다. 시민들은 대부분은 이 거리 응원 취소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런 축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부상당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네. 수술은 좀 무사히 끝났습니까? 생각보다 조금 예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눈 주변에 4군데가 골절상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네. 눈이 너무 많이 부어올라서 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는데 수술 일정을 내일 잡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하루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좀 무리한 선택일 수 있는데요. 하루라도 재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카타르 월드컵의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전인데 20일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월드컵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빨리 좋은 소식 여기도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다른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오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연장된 것에 반발하며 지금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중앙통신이 좀 보도를 했는데요. 네. 내용은 자주권 침해 끝까지 초강력 대응하겠다.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또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